난치암 극복을 위한 방사선 의생명 기술의 미래와 발전 전략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원자력의학원 이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워크숍 시작에 앞서서 진행에 대한 안내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워크숍은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5월은 어디를 가도 좋은 계절이긴 합니다만 이 푸른 제주는 5월에 여행 가기에 가장 좋은 지역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방사선 의생명 기술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신 원자력 학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마도 제주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것 같은데요. 반면에 또 제주도라서 참석을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유튜브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유튜브에 못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서 다 체크가 되니까 얼른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는 저희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사선 웹진에도 이 동영상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뜻에서 오늘 워크숍을 주관하고 후원하신 두 분께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순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 사회자하고의 친분 관계를 고려해서 한국원자력의학원 박종훈 원장님께 환영 인사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원자력원장 박종훈입니다. 예, 굉장히 좋은 날씨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도 참 되게 감개무량하고 아마 어떤 분들은 아마 이게 지난 한 2, 3년 동안에 처음 있는 그런 비대면 모임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원자력학회 방사선 방호 연구회 워크숍에 참석해 주신 의생명 연구자들,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달하고요. 또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국내에서 원자력 방사선 관련 의생명을 연구하는 분들 가운데 꽤 비중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방은 좁으나 굉장히 많은 분들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는 정형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방사선하고는 많은 이제 연관이 있죠. 수술실에서도 쓰는 것도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최근에 제가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과거의 방사선 의학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게 정밀의학, 맞춤의학 이런 쪽에서도 방사선 의학이 꽃을 피울 때가 되지 않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암 환자들 또 난치병 환자들 치료함에 있어서 이제 정밀의학 이런 연구를 많이 하긴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약물 치료에 의한 가능성보다 이 방사선 의학에 의한 정밀의학이 아마 좀 훨씬 더 가능성이 많지 않나라는 그런 추측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발표자들의 그 제목을 보니까 하나하나 굉장히 제목으로 봐서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연구자들의 발표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정말 오랜만에 한 2, 3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또 장소도 제주니까 또 색다른 맛도 있고 이렇게 모여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거를 준비하느라고 애써주신 또 원자력의학원의 전략기획실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루 아주 좋은 시간과 또 발표를 듣고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또 많은 분들 서로 만나서 교류하고 이제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동안 몇 년 동안 못했던 그런 연구 활성화도 다시 한번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봅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본 워크숍을 기획하시고 또 여기서 개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한국원자력학회 방사선 방호연구부 이희석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원자력학회 방사선 방호연구부회장 이희석입니다. 저는 포항공대 가습기연구소에 근무하고 있고 첨단 원자력공학과에서 학생들을 조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년 만에 원자력학회가 이렇게 이제 대면으로 모임을 갖게 되었고 또 이 기회에 또 원자력의학회하고 의학원하고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마련하게 돼서 연구부회장으로서 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특히 의학원장님 비롯해서 의학원에 중요하신 네 분께서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원자력학회 내에서도 방사선 방어 의생명에 관련된 분야가 서로 많이 연결을 해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국내에 여러 그 학회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 학회들이 조금씩 연관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 학회들이 다 조인해서 좋은 성과들을 만들어 가면 이 분야도 더욱더 커지고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준비된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서 같이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원래 예정에는 없었는데요. 저희 방사선 의생명기술 분야에 처음으로 합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환영하는 뜻에서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차상훈 이사장님께 잠시 인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송 첨단의료산업재단 영문 이름은 K-바이오헬스인데 요새 그 일반명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 영문명이 어쨌든 K-바이오헬스입니다. 오늘 원자력학회하고 원자력의학원이 주최하는 방사선 의생명 기술의 미래와 발전 전략 워크숍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성대하게 워크숍을 개최하신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박종훈 원장님, 그리고 한국원자력의학회 방사선 방호연구부의 이희석 회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여러 좌장, 연자, 토론자, 그리고 관련된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오송 첨단의료산업재단 K-바이오헬스는 2008년에 제정된 특별법에 근거해서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가 2010년에 공동으로 설립된 독특한 성격의 공공기관입니다. 오송 국가바이오클러스터의 핵심 인프라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전체 생태계를 상대로 항체 단백질 신약, 세포 유전자 치료제, 백신 등 바이오 신약 산업 생태계 외에도 다양한 생명 의료기술 기반의 의료기기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국가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공공 CRO, CDMO, CMO이면서 의료기기 분야의 시험평가 인증기관이기도 합니다. 제가 임기를 시작한 2021년부터는 범부처 연구개발 사업단 여러 개가 있는 걸 아실 겁니다. 그 사업단들과 연계해서 참여하고 있는 기관 및 기업을 상대로 규제 컨설팅을 이미 하고 있으며 최근 저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과학 지원과 관련된 역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특히 선제적 규제과학이라는 독특한 역할을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름이 너무 길어서 복잡한데 K-바이오헬스 산하의 신약개발지원센터와 비임상지원센터는 방사선 의약품과 관련된 개발 지원을 이미 하고 있고 특히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RI-ADM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가 필요한 이 시기에 방사선 의생명 기술의 미래와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오늘과 같은 이 뜻깊은 워크숍이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며
각 분야 전문가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소기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오늘의 워크숍은 저희 오송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K바이오헬스가 기관 차원에서 연계와 공동협력을 모색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사선 의생명 기술은 의료 현장에서 여러 발전에 기여해온 바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생명 과학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사선 의생명 기술이 이용되는 것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원자력학회 방사선 방호연구부회 및 한국원자력의학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축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워크숍이 우리나라 방사선 의생명 기술의 내일을 준비하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기에는 저희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서 참 아쉽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워크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워크숍은 프로그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방사선 의생명기술 정책과 사례, 제2부는 난치질환 극복, 미래기술, 마지막 3부는 전문가 토의 및 발전 전략, 이런 순서로 되겠는데요. 그러면 1부 좌장 소개를 시작으로 해서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1부 진행을 맡아주실 좌장은 한국원자력학회 방사선 방호연구부 회장이시고 포항공대에 재직하고 계시는 이희석 교수님이십니다. 이희석 교수님은 1988년 서울대학교 원자력 핵공학과를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1991년부터는 현재까지 계속 포항공대 포항가속기 연구소에서 재직하시면서 수많은 연구과제를 수행해 오고 계십니다. 특히 작년 2021년부터는 원자력안전위원회 3중수소 현안소통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럼 좌장님께 제1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좌장 이희석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바로 1부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순서는 방사선의 의생명 기술 정책과 사례에 대한 주제로 세 분의 연자께서 준비되어 계십니다. 첫 번째 연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자는 한양대학교 김용균 교수님이시고요. 발표하실 내용은 미래 헬스케어를 선도하는 방사선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제3차 방사선 기술 정책 및 관련 기술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용균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하셨고 원자력연구원에서 금칠과 의료기기 관련한 많은 연구를 하셨고 지금 이제 현재는 한양대학교에서 오랜 시간 교수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중이온 가속기 사업과 관련해서 중이온 이용한 분야에 대해서도 시적한 연구 업적을 내고 계십니다. 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김용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목을 김정영 박사님이 오거나이즈 하시면서 너무 멋있게 지으셨는데 제가 다 감당을 못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원자력과 관련한 R&D를 5년마다 한 번씩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수행을 합니다. 그 하위 계획으로 방사선 진흥 계획을 또 5년마다 세우는데요. 금년이 그 3차 방사선 진흥 계획의 첫 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사선 진흥 계획 수립의 총괄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작된 방사선 진흥 계획의 5년 전체 플랜에 대한 거를 좀 소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3차 방사선 진흥 계획의 해당 기간은 2022년부터 26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5년간이고요. 지금이 3차니까 1차, 2차 진흥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는 12년에서 16년, 2차는 17년에서 21년 그랬고요. 이 계획은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진흥법 여기 있습니다. 진흥법에 의거해서 매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과기부가 주도해서 수립한 다음에 원자력 이용개발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치고 이제 원자력 진흥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이제 계획이 시작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진흥계획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제가 요번에 3차도 위원장을 했지만 2차 때도 제가 위원장을 맡았는데요. 2차 계획을 맡으면서 제가 처음에 요청했던 게, 커미티 요청했던 게 1차 진흥 계획의 성과가 뭡니까? 그걸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막상 위원회가 시작되는데 아무도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그러면 우리 성과를 보고 시사점을 찾은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자 해서 했는데요. 좀 이제 그게 시작이 돼서 사실은 요번에 3차를 하면서 2차 계획의 성과를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보시면 16년 대비 20년에 방사선 이용기관 수가 대략 한 6,000개 늘었는데요. 뭐 사실은 이용기관 수는 거의 세츄레이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 이상 늘었다는 거고요. 종사자는 12만 6천에서 15만 명, 그래서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연간 매출액이 5.7조에서 8.07조, 그랬으니까 한 50% 늘었죠. 방사선 제품의 자급률이 20% 수준에서 30%, 수출 규모는 3천억 수준에서 5,500억, 이렇게 좀 상당한 사실 질적인 개선을 보였습니다. 이 이제 결과를 놓고 보면서 저희가 2차 계획을 세울 때 국산화, 국내 산업의 육성 이런 걸 얘기했거든요. 방사선의 응용 확대 이런 걸 얘기했는데 그 성과는 그래도 좀 보이는 건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뭐 방사선 기술 관련한 제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의 방사선 장비 자급률 그냥 말하기 창피한 정도의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 30% 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메이저가 아니라는 거, 이게 조금 뼈아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성적인 성과들을 이렇게 보면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과기부 R&D에서 사업화 지원하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거의 유일하게 방사선 사업은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가 관련돼 있고 방사선이 쓰이는 분야가 의생명, 식품, 환경 여러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업 지원 시설 구축, 인프라 구축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RI 신약센터, 방사선 의약품 개발 지원센터, 그다음에 의료용 방사선 기기 품질 관리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시설로 구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한계점은 사실은 1차 계획 마치면서 했던 한계점을 거의 그대로 따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방사선 이용 기업의 자체 사업화 역량 부족, 방사선 이용하는 산업 생태계 확장이 어려움. 이거는 사실 5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 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3차 계획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혁신해보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됐고요. 방사선 연구개발 지원은 사실은 2차 계획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자력 진흥종합계획은 이제 6차니까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진흥종합계획의 서브 계획으로 방사선 진흥 계획은 아니지만 방사선 R&D 지원이 20년 가까이 이루어져 왔고요. 그래서 연구개발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 수준에 올랐다고 우리가 스스로 자평할 수 있는 게
논문의 질이라든지 양적인 성과라든지 기술 이전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바닥은 좀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그라운드를 다져놓은 상태는 있다. 이렇게 좀 작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실제 융합 연구를 한다든지 사회문제 해결용으로 쓴다든지 연구 성과를 활용한다든지 할 때는 여전히 한계에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시사점으로 도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방사선 환경을 이제 들여다보면 방사선 시장은 사실 첨단 산업에 아직도 범주에 들어있고요. 시장 규모는 여전히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원자력 하시는 분들 전체 모인 어떤 자리에서 어떤 발제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자력 기술은 핵이 처음 발견되고 방사선이 처음 발견되던 시절이 19세기 말입니다. 1890년대인데 그리고 이제 러더포드 이런 분들이 이제 핵을 찾아내고 한 게 1910년대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첨단이라는 자리를 어느 분야에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노가 요즘 첨단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핵과 방사선의 세계는 femto의 세계입니다. 나노보다 100만 분의 1 작은 세계예요. 그래서 여전히 무궁무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시장의 확대로 나타나 있고, 최근에 미국 DOE가 DOE 예산 내역서를 특히 방사선 분야가 많이 바뀌었는데 동위원소 프로그램이 독립했습니다. 요즘 웬만하면 좀 독립 안 시키고 이렇게 여러 개를 합치는 분위기인데 거의 유일하게 동위원소 프로그램은 독립을 해서 그게 원래 이제 핵물리 밑에 있었는데 독립을 해서 생산, 공급, 그 다음에 활용, 확대 이쪽 전체의 프로그램에 일단 이제 체계적인 지원이 시작이 됐다는 게 우리가 큰 시사점으로 왔고요.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동위원소 의약품이 여기 써 있는 겁니다. 루테늄 177, 액티늄 225.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 똑같이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선진국하고 같은 레벨에서 경쟁할 수 있는 데까지는 왔다. 그래서 저 분야를 이제 특히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사실은 QST 이런 별도 기관까지 세우고 NIRS 독립시키고 하면서 방사선 분야에 어떤 기관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전체적인 산업도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있지만 이종 소재의 접합 기술, 그 다음에 알려져 있는 소재를 방사선을 쪼여서 개질을 한다든지 새로운 소재를 만든다든지 하는 쪽에 이제 엄청난 기술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현재 동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 진행 계획의 비전은 방사선의 신가치 창출해서 거기에 기반한 산업 선도를 실현하자 이렇게 잡았고요. 단순 기술 개발을 떠나서 이제는 성과가 나오는 제품이 나오는 그런 R&D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그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부문별 지원 계획을 보면 산업과 수출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R&D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이제 구조를 갖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모이신 분들의 대부분은 연구개발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 아웃라인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디테일은 좀 의생명 쪽의 R&D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비전은 말씀드린 대로 방사선 혁신성과 창출 기반 구축으로 방사선 산업 선도 실현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고요. 이 과기부 공무원분들이 이런 말은 기가 막히게 잘 만듭니다. 상당히 긴데 의미가 있고 그래도 이렇게 싫지 않게 잘 만들어 주신 것 같고요.
그 추진 방향을 보면 대략적으로 세 가지인데 산업 경쟁력 확대 및 산업 지원책의 고도화, 그다음에 혁신 기술 개발, 그다음에 시설 운영 활성화, 인력 양성 지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지원, R&D의 핵심, 그다음에 인프라, 이렇게 세 가지 꼭지를 했습니다. 세 가지 보면 이제 산업 쪽을 보면 기술의 상용화 지원을 확대하는 그림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이제 공백처럼 되어 있는 게 과기부 R&D는 산업화를 지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산업화는 산업부 미션이기 때문에 과기부가 산업화를 직접 지원하는 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방사선 분야의 산업 지원은 산업부가 하지 않는 거로 부처 간 역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기부가 그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 동위원소는 산업이든 R&D든 거기에 서플라이하고 프로덕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저 두 번째 꼭지로 들어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제도적 기반 고도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D 분야는 보시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하게 내세운 것이 방사선 의생명의 선도 기술 확보입니다. 두 번째는 산업융합기술, 세 번째는 사회현안 기술이죠. 사실 그 사회현안 대응 R&D라는 게 과기부의 어떤 대표 사업처럼 됐는데, 그거는 저희가 2차 방사선 진행계획 할 때 저희가 처음 쓴 용어입니다. 사회현안 대응하는, 또 사회현안을 해소하는 R&D. 그래서 이제 방사선이 처음 썼는데, 지금은 이제 방사선에서는 좀 유야무야 되고, 이제 과기부의 별도 사업으로 굉장히 커져서, 이제 그 과학자들도 사회에 기여하는 R&D를 해야 된다. 그런 당위성하에 이제 우리도 적곡지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의료 현장의 수요 기반 의생명 선도 기술, 그래서 연구자들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있는 연구, 또 환자가 필요로 하는 의학 기술,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자는 것을 철학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인프라 쪽은 좀 이 다음 발표에 원래 방상국 박사님 발표에 주로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서 여기서는 좀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는 제가 스킵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상용화 지원 확대 이런 거는 좀 지나가고, 여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방사선 동위원소의 자급 생산 기반 마련 내용을 보면 현재는 보면 수입 수출할 때 필요한 지원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 사람, 수출하는 사람이 하나하나 다 컨택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동위원소를 쓰려고 그러면 핀스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판매하려고 해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위원소 쓰고 나서 폐기물이 나오면 환경공단에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업자가 직접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좀 정부 차원에서의 하나의 틀을 좀 만들어주자 그래서 국가 동위원소 프로그램이라는 하나의 틀을 만들고 RI 수입 수출, 생산 판매, 폐기물 관련한 것들이 이 프로그램 안에서 관련 부처와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자나 이용자는 이 프로그램 안에서 활동하면 모든 규제에 관련한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틀을 만들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현장에서 필요하고 또 기업들이 상용화할 때 뭐가 부족하고 하는 것들은 실제 그 플레이어들이 그 의견을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체계도 방사선 진흥협회를 중심으로 이제 갖추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의생명 분야의 이제 R&D 내용을 보면, 방사선 의생명 기술 특화형 중개연구 및 임상실험 지원체계 구축. 그래서,
사실 임상의 영역은 보건복지부나 식약처 쪽에 좀 가깝지만 임상 1상 이전까지, 전임상과 임상 1상까지는 그래도 과기부가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틀이 있어야 연결할 수 있다는 그런 수요 제기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중개연구하고 임상 실험의 지원 체계를 의학원이 사실은 갖춰서 연구병원의 어떤 틀을 만들어 주시는 거를 여기 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기술로는 방사선 영상을 이용한 신속 진단 기술, 차세대 치료 장치 기술 개발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논의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 환자를 예를 들었을 때 암 환자가 진단을 받죠. 그런 다음에 진단을 받으면 제일 처음 진단은 어떤 식으로 받든 간에 정밀 진단을 받게 되고요. 정밀 진단도 선호하는 방법이 있고 또 오진율을 낮추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진단이 됐을 때 치료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하는 방법도 뭐 방사선 치료도 있고 수술도 있고 항암제 치료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환자 스페시픽하게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예후도 중요한데 어떻게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5년 생존율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갈 거냐. 이 전체 틀을 하나를 놓고 R&D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은 무지하게 했고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게 정부를 설득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서 지금은 상당히 조각 모양으로 들어와 있지만 사실 추구하는 바는 그거였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위생명 분야는 저는 이제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봤을 때 특히 방사선 기술의 위생명과 어떤 난치병 치료하고를 연계한다면 그런 틀 안에서 기술들이 개발되고 현재 비어있는 기술들이 개발돼서 채워지고 하는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신약 개발로는 질환 맞춤형 방사선 의약품 개발 이런 게 있고요. 방사선 조사 치료에 수반되는 병용 치료 기술 고도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융합 기술 이런 것들은 조금 거리가 있는 거여서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방사선 분야는 부정적인 인식과 긍정적인 인식이 혼재하는데 부정적인 인식이 항상 우세하기 때문에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제 우리 스스로 중심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새로운 혁신적인 R&D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면 결국은 연구자가 역시 부족한 상태가 되니까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강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5년 동안 이 부분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쫓겨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전반적인 틀을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가 고민했던 것들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시고 또 상세 기획을 하실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더 드리면 좋을 텐데 좀 시간이 짧은 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질의응답은 지금 계획서상 세 분 연사께서 다 하신 다음에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저도 질문을 드릴 게 있지만 이따가 미뤄두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연사는 방사선 진흥협회의 강상묵 박사님께서 국내 방사선 기반 시설 현황 및 의생명 산업 활용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강상묵 박사님께서는 연세대학교에서 의공학으로 석사를 하시고 한양대학교에서 원자공학으로 박사를 하셨습니다. 현재 방사선 진흥협회 센터장님을 하고 계시고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정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강상묵 박사님이 강상묵 박사님이 어젯밤에 급한 무슨 상황이 생겨서 제주도행 비행기를 못 타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걸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 앞에 제가 빠뜨린 부분이 여기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보완 설명 시간을 더 얻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종이만 보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 그럼 교수님께서 좀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관 소개가 있는데, 이제 여기 방사선 진흥협회에 대한 소개인데, 지금 2021년에 여기 보시면 그 방사선 기술 산업진흥본부가 신설이 돼서 아마 협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어떤 조직을 갖추기 시작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방사선진흥협회는 85년에 한국 방사성 동위원소 협회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동위원소 방사성이 빠지고 동위원소 협회가 됐다가 지금 방사선진흥협회로 바뀐 거죠. 그래서 회원사 단체가 현재 555개, 또 개인 회원이 711명, 특별 회원이 44명. 그래서 과기부 산하에 방사선 등의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협회로서 설립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방사선진흥협회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업 그 지원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요. 그 시초가 된 게 이제 19년에 있었던 미래 방사선 산업 창출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5년마다 방사선 진흥 계획을 세우고요. 그 중간쯤 되는 해, 그러니까 올해가 22년이니까 24년이나 25년쯤 되면 수정 계획이 또 하나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19년에 있었던 미래 방사선 산업 창출 전략 계획이 2차 방사선 진흥 계획에 보완하는 역할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방사선 활용의 3대 혁신 추진한다. 그래서 기술 기반, 사회 기반, 산업 기반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의료, 소재, 생활환경 안전, 미래 전략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계획을 그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산업 수요에 기반한 R&D 얘기가 이제 이때 나왔고요. 이때 나왔고,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 대전, 전북, 부산, 경주 이래서 방사선 융복합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면서 이제 여기 있는 대형 시설들 또 갖고 계신 의학원, 그러니까 서울은 뭐 당연히 원자력 의학원 중심이고요. 대전은 캐리 중심이고, 전북은 첨단 방사선 연구소, 부산 경주는 이제 코맥 양성자 가속기하고 지금 짓고 있는 기장 연구로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 건데, 지역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차 방사선 진흥 계획에서는 그 지자체로부터 클러스터를 공모해서 정부가 지정을 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예산적으로 주는 것들을 이제 실행을 할 거고요. 지금은 좀 그 뭐라 그래, 선행 어떤 프로토타입 형태의 클러스터가 지금 조성이 되면서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방사선 기술 기반 혁신 체계 구축 이런 과제 이름으로 해서 이제 기술 사업화 지원센터 그 아래에 클러스터 과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요 책임자까지 있습니다. 대표 협의회 4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기업체들이 회원사로 참여해서 공동 연구도 수행하고 시설 활용도 수행하고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클러스터 안에서 대형 연구시설의 활성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계속 전환돼 가고 있고요. 운영기관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성과를 보면 반도체 기반의 라돈 측정기 시작품 제작 및 실증, 방사선 센서 기술 이용한 인듐 갈리마사나이드, 포토다이오드 제작, 축산 유기자원 기반의 친환경 복합재 개발,
고에너지 방사선 이용한 플랫패널 디텍터 수명 시험, 또 기가헤르츠 구동 포토다이오드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 실증형 R&D로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2차 방사선 진흥 계획에서 시범 사업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3차 계획 기간에는 이제 규모를 키워서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이제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의 경우에도 방사선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R&D 과제 공모가 있었고요. 22년에도 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가 내용은 방사선 신기술의 기술 이전 사업화, 이런 것들이 되게 돼 있고, 기술 소유자와 산업화하려는 기업체가 공동으로 어플라이를 해서 지원을 받고 상품화에 예산을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보고요. 저도 사실 요거 대리 발표해달라고 오늘 1시간 전에 말씀을 들어서 이게 지금 제가 조금 부족해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사선진흥협회가 하는 제일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국가 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양성 부분, 특히 이제 방사선 분야의 전문가 양성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현재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마 이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진흥협회가 이 두 개의 큰 그 공동 활용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방사선 측정 표준, 또 정밀 측정 및 평가 기반 구축하는 게 있고요. 방사선 기기의 공인 시험 센터를 구축해서 이제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정읍에 있는 거고, 또 측정 표준에 대한 거는 표준연구원이 저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협회의 이제 이 공동 활용 서비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그 카라의 기업 지원 계획은 3차 방사선 진흥 계획하고 이제 궤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이용 기술의 상용화 지원 확대 분야는 산업 수요 중심의 연구 개발을 확대하겠다는 거고요. 상용화 촉진을 위한 민간 투자 초기 시장 창출 방안을 마련하는데, 민간 주도의 기술 금융을 활용하거나 또 펀딩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육성의 지원 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방사선 진흥협회가 방사선 국가연구개발관리의 전문기관으로 최근에 선정이 돼서 방사선 기술 사업화에 관련한 정부 R&D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이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 규제 합리화 및 수출 친화형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규제 관리 합리화 협의체, 또 방사선 안전 관련한 그 현안들에 대해서 회원사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고, 또 수출 지원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형 방사선 이용 시설의 고도화 및 이용 지원 역량 확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클러스터 구축, 이제 클러스터가 현재는 그 사업 내에서 이제 소규모의 어떤 지원이었다면 이제 지자체와 공동으로 된 클러스터를 공식적으로 과기부가 지정을 해서 거기서 이제 산업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그림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제 원자로 또 가속기 관련된 성능 개선, 또 출력 확장, 그 다음에 기장로, 그리고 이제 서울대가 지금 기장에 구축하는 중입자 치료기,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부분이 이제 3차 방사선 진흥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사선 진흥협회가 이제 하는 역할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 그림이 마음에 드는 게요. 과기정보통신부에서 오는
소나기는 저기서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원사들이라든지 학계 연구계의 좀 아우성 같은 외침들은 다 들어서 이제 올려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지금 사실은 카라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활용하시면서 또 서로 성장하는 그런 그림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남의 발표를 대신하는 거여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오늘 이기만 상근 부회장님이 또 오늘 참석하셨는데 발표는 뭐 제가 했지만 상근 부회장님 대신 말씀드렸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여러분께 이런 진흥협회에 대한 많은 이해를 포함해서 앞으로 좋은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세 번째 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사는 주식회사 퓨처캠의 김일섭 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방사성 의약품 전문기업의 시작과 미래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길희섭 본부장님께서는 퓨처캠 본부장과 퓨처캠 헬스케어 본부장을 맡고 계시고요. 인하대학교에서 화학으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방사의약품 신약 개발 및 동연소 표지 기술 개발 등의 의약품 관련한 많은 성과들을 내셨습니다. 그럼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장님. 좀 전에 소개받은 저는 퓨처캠의 길희섭 상무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퓨처캠이라는 회사가 현재 방사성의약품 전문 기업으로 어떻게 거듭났는지,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과, 그 다음에 향후에 저희가 가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실증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퓨처캠의 역사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은 저희 펫 방사성의약품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1994년도에 FDG 펫 검사가 거의 처음 임상에 적용된 이후에 다양하게 FDG 위주로 영상 진단을 해오고 있다가 저희 퓨처캠이 2008년도에 폐암을 진단하는 FLT, 그 다음에 파킨슨을 진단하는 FPCIT를 허가를 받고 비로소 펫 방사성 의약품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저희가 자부할 수 있는데요. 저 두 가지 의약품이 허가받게 된 가장 큰 배경은 퓨처캠이 이쪽 기본 전문 분야의 기술을 가지고 진행되는 역할을 가지고 성공했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후반에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저희가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하는 알자뷰라는 의약품을 저희가 성공을 시켰는데요. 이 당시에는 사실은 저희가 개발할 때는 그런 외국에서도 그런 아밀로이드 펫 방사성 약품이 출시가 되고 있지 않을 때에 저희도 진행을 했지만 한국의 어떠한 기반 인프라나 그런 여건상 굉장히 딜레이 돼서 위에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2012년, 13년, 14년 이 세 군데의 이 3개년 동안에 미국에서 아밀로이드 펫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알자뷰는 2018년도에 허가를 받았는데요. 시작은 같이 갔지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의 이런 신약 개발이 굉장히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 또한 저희가 또 그나마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원자력 의학원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뒤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를 그러니까 퇴행성 뇌질환을 진단하는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난치암, 특히 이제 전립선암 같은 난치암 쪽으로도 시장이 많이 흐름을 갔는데요. 퓨처캠도 여기에 말을 맞춰서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퓨처캠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면, 저희 퓨처캠은 설립된 지 한 23년 전, 23년이 된 그런 회사입니다. 저희가 방사성 약품을 하는 기업으로는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현재는 저희가 서울의 본사 및 R&D 센터를 구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 거점별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6군데의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또한 저희는 그 외의 사이트는 저희가 CMO로 전공정 위탁 제조를 통해서 저희 방사성 약품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런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특히 저희가 동남권
그 기장센터, 부장기장센터는 방사성 의과학산업 벨트 안에 저희가 그 지역 거점의 생산센터를 구축을 했고, 또한 거기에 기초 R&D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센터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국가적으로도 관심이 많는 치료용 방사성약품이나 이런 쪽으로도 연구를 좀 집중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자회사는 퓨처캠 헬스케어, 그다음에 SI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퓨처캠이 사실 업력이 23년이 됐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퓨처캠이 걸어온 길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보면, 사실은 초기에는 저희가 실험실 벤처에서 창업을 해서 여기 계시는 지대원 대표님이 학교에 계실 때 같이 창업을 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그 화학만 하는 그런 전문 기업에서 방사성약품 전구체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연구를 하다가, 사실은 이쪽 기술의 펫 방사성약품이 가장 허들이 된 게 그 동위원소 표지 기술이 사실은 구현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원천 기술을 특허를 취득을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계 최초로 폐암 진단용 FLT하고 파킨슨 진단은 FPCIT를 허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저희가 순수 100% 저희 기술로 신약을 발굴을 하고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용 방사성약품을 임상을 개시를 하고, 딱 10년 뒤에 저희가 2018년도에 국내 신약 29호, 그 다음에 세계에서는 네 번째로 아밀로이드 펫 진단 시약을 국내에 론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내에서도 세 가지 의약품이 아밀로이드 펫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의약품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한 그 뒤에는 다양하게 그 생산 기반 인프라를 좀 많이 구축을 했습니다. 그 인프라를 바탕으로 저희가 상업 생산에도 저희가 주력을 좀 했고요. 현재는 지금 전립선암을 진단하는 방사성약품 FC303이라는 의약품하고, 치료용 방사성약품인 루테슘을 이용한 FC705 화합물을 현재 임상 단계에서 진행을 되고 있다는 것을 뒷부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퓨처캠이 이런 방사성약품 신약, 그 F18 방사성약품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 특히 동위원소 표지 기술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상용화를 시켰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방사성약품, 파킨슨을 진단하는 방사성약품은 원래는 알려져 있는 의약품이긴 하지만 사실은 표지가 잘 되지 않아서 상용화가 불가능했던 그런 의약품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극복을 해서 이 부분을 저희 임상을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관련 기술은 저희가 독일에 라이센싱하고 진행을 했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저희가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기초 R&D부터 시작해서 후보물질을 발굴을 하고 임상을 하고 전임상을 하고 임상을 하고 시장에 론칭까지 하는 그런 전주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은 결국에는 저희가 이 A부터 Z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와 인프라가 있다라는 게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고,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약 개발은 단순히 의약품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생산까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생산을 하기 위해서 생산 인프라도 필요하고, 의약품을 만들기 위한 자동합성 장치 이런 것들도 사실 인프라가 필요해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해서 저희가 현재는 인프라를 갖췄고요. 또한 저희가 만든 약을 바로 팔 수 있도록 저희가 생산 인프라도 구축을 했고, 이런 것들이 다 구축되어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그 방사성의약품을 발굴을 해서 임상 단계까지 넘겨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과정을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사실은 없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선도 물질을 굉장히 많이 합성을 해서 발굴하고, 그 다음에 비임상에서 평가를 하고, 이 평가된 걸 가지고 저희가 피드백으로 해서 최적화시켜서 가장 가능성 있는 의약품들을 저희가 임상에 올렸기 때문에 이게 성공이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가 비임상 단계의 스테이지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지만요. 사실은 노력 대비 그런 역할들을 보면 제일 밑바닥에는 다양한 우리 후보 물질들을 발굴을 하고 합성을 해서 그거를 좀 어떻게 합성을 하고 어떻게 동위원소 표지를 하고 어떻게 디자인을 할 건지 이거에 대한 전략을 세운 다음에 저희가 이 후보 물질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후보 물질을 평가하는 단계에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방사성의약품이 어떤 그러한 인프라가 사실은 구축이 되어야 되고, 특히 기초 R&D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와 시설, 그다음에 규제 이런 것들이 사실 관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원자력의학원의 저희 그 RI 응용부에 있는 박사님들을 필두로 많은 부분을 극복을 했습니다. 특히 그 저희가 CMC 기반을 구축하고 대량 생산 기반도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저희가 임상을 들어가기 위한 비임상 자료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취득을 해서 저희가 품목 허가까지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이제 세 가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허가받은 약 외에도 세 가지를 제가 대표적으로 뽑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완전히 순수 국내 기술로 비임상부터 임상까지 가는 그런 세 가지 실증 모델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대표 사례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밀로이드 펫을 진단하는 알자뷰라는 그런 의약품인데 이 의약품은 국내 신약 29호로 허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품목허가를 받았는데 이 의약품은 말 그대로 저희 비임상에서의 성과, 그 다음에 임상 연구를 원자력의학원 해경과에 있는 임상부 선생님을 통한 그런 원팀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의약품이 비로소 시장에 출시가 돼서 지금 환자한테 쓰일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치료제가 나타나지 않아서 시장이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몇몇 되지 않는 나라 중에 대한민국이 있다라는 사실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전립선암을 진단하는 약, 이런 것들은 사실 전 세계 트렌드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초 연구부터 저희 임상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여기는 저희가 임상 영상에서의 First in Human Study 결과입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임상을 개발하고 있고 현재 이 임상 스테이지는 임상 3상을 현재 한국과 유럽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임상 1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저희가 유럽과 중국에 기술 이전을 해서 현재는 유럽과 기술에서 임상을 위한 기초 작업을 하고 있고 중국도 아마 조만간에 임상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 연구도 마찬가지로 비임상 연구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이용진 박사님 팀을 필두로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임상 연구도 기초 임상 연구도 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와 같이 공동 진행을 한 연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서 두 가지는 그 펫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인데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발하기가 이게 사실 이건 치료제이기 때문에 개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항암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기초 그러니까 비임상 자료의 신뢰를 믿고 저희가 임상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비임상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연구를 했고요. 관련 연구도 마찬가지로 원자력의학원의 이용진 박사님 연구팀에서 다양하게 저희가 임상에 투여되는 용량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할 수 있게 기초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 주셨고 그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임상을 한국에서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임상 2상 승인을 받았고요. 미국에서도 임상 1상과 2의 임상 승인까지 받아서 저희가 만든 약이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얘기는 이 세 가지 얘기인데요. 이 세 가지 연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저희 대표님도 계시지만 특히 이제 이런 그 병원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단순히 임상을 위한 병원과의 협력이 아니라 기초 R&D를 할 수 있는 이런 원자력의학원의 역할, 이런 그 국가적인 역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정말로 많이 느꼈고요. 그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저희 퓨처캠 같은 전문 기업이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제2의 제3의 퓨처캠이 나와서 방사성 의과학 산업 쪽에 융성함을 저희가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세 분 발표에 대해서 정책 기반 실증화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각각 발표에 대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은 표시를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신가요? 없으면 저부터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인균 교수님께 여쭤보겠는데
이제 원자력 개발 사업의 방사선 관련된 이제 사업에서 이제 의료 분야 쪽에 이렇게 이제 지원이 들어가는데 규모가 전체 의료 분야 이 RI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방사선 분야에 1년 그 정부 예산 투입하는 게 대략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 사이 됩니다. 네. 여기 내용에는 그 독립된 저 공모 사업도 있고요. 네. 또 캐리하고 키람스의 기관 지원 내용 중에서 방사선 분야에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건데 그 중에서 대략 2,000억이라 크게 해서 2,000억이라고 보고요. 그 중에서 1,000억 정도가 이제 기관으로 지원되는 거고 네. 그 반 정도 되는 1,000억이 이제 R&D 사업으로 지정 공모든 자유 공모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의학 쪽은 대략 3분의 1 정도 될 때도 있고 훨씬 적을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크게 넘지 않았던 거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통계가 지금 있는 건 아니어서 대략 이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실제 의성명 연구하시는 분야에서 얼마나 이제 도움이 되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제 뭐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늘려야 된다라든지 뭐 그런 것. 특히나 뭐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기반 시설에 대한 주연구를 위한 기반 시설은 이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가습기 연구를 하지만 그런 시설이 좀 일단 작은 규모의 사기업이나 뭐 이렇게 의료원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혹시 없으신가요? 네. 잠잠하시군요. 네, 그러면은 아까 김민규 교수님께 또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아까 이제 그 설명하실 적에 기반 시설을 소개하시면서 대부분이 이제 정부에 속해 있는 시설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사설 기관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하는 기반 시설이 별로 없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개선할 수 있는 조금 더 이렇게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획들도 혹시 계획을 잡으실 적에 좀 고려하고 계시는지. 그 이제 인프라에 대한 개선 내용의 디테일을 들어가 보면 네. 그 아주 초대형 시설뿐만 아니라 네. 이제 중규모 또는 네. 소규모의 어떤 시설로서는 소규모지만 장비로서는 좀 대형인 것들 네. 그런 것들도 좀 성능 개선이나 네. 또는 기술 고도화 쪽에 네.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림은 그려놨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사기업까지 지원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 것 네. 같고요. 대학에서 확보하고 있는 방사선 관련한 장비들에 대한 네. 개선 수요는 좀 그거를 수요를 좀 파악을 해서 네.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을 세워서 지원하도록 하는 거는 네. 담아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네. 예,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냥 사적으로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네. 또 마침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없어서 질문을 두 분께 드려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옆에 계신 김영균 교수님께 아까 쭉 보다 보니까 이제 2차까지 했을 때도 불구하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 방사선 제품의 자급률 이런 말씀을 얼핏 하셨는데 제가 이제 원자력의학원에 와서 뭐 옛날에 근무할 때도 그랬지만 이 방사선 의학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국내 방사선 의학에서는 이게
영상 진단 있지 않습니까? CTMR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연구가 동위원소 부분이라든지 또는 가속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눈에 띄게 보이는데 이게 좀 밸런스가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 지금 그 지능 계획 그런 데에서도 혹시 영상 진단 제가 이제 요번에 알았는데 우연하게 알았는데 1982년인가에 당시 지금의 LG전자가 MRI를 10대를 만들어 팔아본 적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이런 대기업들이 영상 진단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하다가 그만두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발전 방안도 포함이 되고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그 기리섭 저 상무님이 대답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대표님께서 대답해 주셔도 좋은데 굉장히 좀 저는 저 회사 퓨처캠을 보면서 야 이거 맨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 어떤 걸 봤을까? 예를 들면은 사업성을 봤을까? 아니면은 어떤 공익성? 근데 기업인데 공익성만 볼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에서 이런 회사를 결론적으로 이제 성공한 것 같으신데 쉽지 않은 분야에 뛰어도 그리고 이게 어떤 개인 기업이 하기에는 또 말씀하셨지만 계속 걸리는 부분들이 이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런 거를 시작을 하셨던 어떤 생각은 어떤 건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고, 먼저 이게 교수님. 그럴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 퓨처캠은 처음에 저희가 방사성 의약품이 한국에서 분명히 필요한데, 그 FDG라는 물질이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쓰이기 시작해가지고 한국 식약처가 허가를 내주기 전에 사람 그 병원에서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방사성 의약품이 굉장히 많은데 제 생각에는 이 분야가 앞으로 비전이 있으니까 방사성 의약품의 전문 회사를 만들어서 그걸로 나가는 것이 정답이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자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희들이 초창기에 굉장히 늦고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외부 자본을 도입하면 어떻게 보면 회사가 그냥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어렵게 했고 우리 길 박사가 얘기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저희들이 키람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키람스는 여기 죄송하지만은 많은 적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과기부로부터 인기가 없는 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관이라 생각하고 원장님이 사실 바뀌고 그럴 때마다 지금 원장님은 사실 처음 뵙지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키람스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과기부에서도 키람스는 꼭 살려야 되는 기관이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는 밑바닥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인프라가 없는 과정에서 이런 키람스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는 사이클로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GMP를 갖춘 사이클로트론이 저희가 6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뒷걸음을 해준 것이 키람스고 저는 앞으로도 과기부에서 지속적으로 키람스는 도움을 주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이거는 뭐 전혀 미리 사전에 협의된 것이 없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말씀. 방사성 의료기기 국산화 말씀해 주신 건데요. 실질적으로 CT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기업체가 이제 상품 생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과용 파노라마 같은 경우도 바텍 같은 기업에서 이제 한 1,000억 정도 규모의 아마
그 생산을 하는 거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어떤 특정 기기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생산하는 것도 있는데 기술 오리진을 따져보면 뭐 중국 부품의 옛날 기술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이고요. 이제 퓨처캠 바텍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기술이 기반이 돼서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3차 방사선 진흥 계획에서는 지금 요 유인물의 그 17쪽의 아래쪽 슬라이드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산업용 방사선 발생 측정 장비 개발 그 속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방사선 영상 장비 요소 기술 국산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디테일한 내용은 이제 예타를 통해서 사업화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예타 기획을 진행 중인데요. 그게 조금 삐걱거려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하고는 싶은데 사실은 역량이 좀 딸려서 또 수요자가 의사 선생님들이 반드시 쓰시겠다는 약속을 절대 안 해주십니다. 그것도 사실 문제가 되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다 합치가 되는 어떤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네. 의학 원장으로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정말 토탈 방사선 의학을 하려면은 네. 영상 관련된 방사선 의학에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갖고 예, 그럼요. 그 분야가 네.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네.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그 원자력 학회나 제가 또 몸담고 있는 방사선 방어학회에서도 요즘에 이런 그 진단과 관련된 검출기 개발에 대한 발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한데 예전부터 의료기기 개발할 때는 경제성 문제, 나중에 상품화 됐을 적에 사용되는 거 이게 제일 큰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것으로 일부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좀 해주시죠. 일부를 진행해 주신 이희석 회장님 감사드리고 발표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요. 휴식 시간을 조금 줄일까 합니다. 그 2부를 3시 35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워크숍에서 빠질 수가 없는 기념 촬영이 있으니까요. 그 좌장분들 또 발표자분들 패널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